2000년대 초반 동대문은 잠들지 않는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인공 돌순이는 패션 전공을 살려 친구와 함께 도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동선을 줄이기 위해 청계천 옆 아주 고요하고 으스스한 상가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활기차 보였지만 밤만 되면 숨이 막힐 듯한 적막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창문 하나 없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여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돌순이는 사무실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쪽잠을 자며 일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1층 담배 가게 아저씨는 그녀에게 이 사무실에서 잠을 자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아저씨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순이는 그저 아가씨들이 걱정되어하는 노인의 기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며 일주일간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뒤 돌아온 사무실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깨끗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벽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커다란 통창이 나타났습니다. 관리인은 합판 안쪽에서 수백 장의 부적이 발견되어 업자들이 기겁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돌순이는 소름이 돋았지만 자신이 부적을 붙인 것도 아니기에 다시 일에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사무실의 공기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해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그녀의 목덜미로 누군가 손을 쓱 훑고 지나가는 듯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발목 주변으로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흐르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 역시 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고 두 사람은 점점 이곳에 머물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돌순이는 권리금을 받고 사무실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삿날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위해 담배가게 아저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이제야 말해준다며 그 사무실에 얽힌 끔찍한 비극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그 사무실은 한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을 가두고 기치료를 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교주는 자살하며 1000명을 데려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교주를 따르던 신도 중 한 명이 연쇄살인마 정남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돌순이가 나가는 마당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가씨들 왜 항상 셋이서 같이 다녔으면서 오늘은 둘뿐이야? 돌순이와 친구는 단 한 번도 셋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조차 밤에 올 때면 항상 뒤에 키가 큰 여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돌순이는 서둘러 그 건물을 떠났지만 보이지 않는 동행자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앞두고 돌순이는 우연히 용하다는 점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점을 보던 무당은 자꾸만 돌순이의 등 뒤를 힐끔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무당이 돌순이의 등 뒤를 향해 불호령을 내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신부 될 사람한테 붙어서 왜 자꾸 말을 거꾸로 뱉어? 무당은 돌순이의 등 뒤에 아주 고약한 영가가 붙어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가는 무당이 축복의 말을 할 때마다 옆에서 저주의 말을 거꾸로 내뱉으며 회방을 놓고 있었습니다. 돌순이는 그 영가가 혹시 그 동대문 사무실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것은 아닐지 생각하며 몸서리쳤습니다. 무당은 곧 떨어져 나갈 놈이니 걱정 말라고 달랬지만 그 공포의 실체는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수년을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그 영가는 정말로 그녀를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녀의 등 뒤에서 속삭이고 있을까요? 꿀맛 같은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순이는 다시 동대문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도색이 새로 된 밝은 벽면과 깔끔해진 화장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창문이 전혀 없던 벽면에 커다란 통창이 새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창문을 이전 세입자가 합판으로 완전히 막아두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돌순이는 기분 좋게 리모델링 상태를 확인하며 관리인에게 감사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관리인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매우 무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아가씨들이 그 벽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느냐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공사업자들이 합판을 뜯어냈을 때 그 안쪽 면에 수백 장의 노란 부적이 도배되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적들은 마치 무언가를 강하게 봉인하려는 듯 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너무 섬뜩한 기운에 겁을 먹어 공사를 포기하려 했을 정도였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웃돈을 얹어주고서야 겨우 부적들을 긁어내고 철거할 수 있었다고 관리인은 설명했습니다. 돌순이는 그동안 부적들이 바로 자신들의 등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평범한 상가 사무실에 그런 거대한 봉인을 해두었던 것일까요? 찝찝한 마음을 뒤로한 채 돌순이와 친구는 밀려드는 연말 업무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사무실의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묘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던 돌순이는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아도 넓은 사무실에는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기분 탓이라 여기며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얼음 같은 감촉이 쓱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서 올라온 죽은 사람의 손이 피부를 만지는 듯한 불쾌한 향기였습니다. 돌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역시 밤늦게 혼자 남아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친구는 샤워실에서 씻고 나올 때 누군가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적들이 사라진 뒤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자유롭게 사무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최대한 사무실에 혼자 남지 않기로 약속하고 업무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떠나기 전 돌순이는 1층 담배가게 할아버지의 이상한 충고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곳에서 절대 잠을 자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걸까요? 수백 장의 부적은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마를 가두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밤마다 들리는 알 수 없는 긁는 소리는 이제 벽 너머가 아닌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순이는 문득 이 사무실이 예전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사무실 구석 낡은 서랍장 뒤에서 피처럼 붉은 잉크가 묻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장부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함께 치료, 구원, 그리고 거액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무실이 아니라 기괴한 의식이 행해지던 사이비 종교의 거점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부적은 그들의 원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순이는 당장이라도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계약된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 같은 환청과 싸우며 일을 끝마쳐야만 했습니다. 벽 뒤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돌순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실 중앙에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조종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합판을 뜯어낸 것은 창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열린 창문 너머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저주받은 사무실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이 끝난 사무실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합판을 떼어낸 자리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어 채광과 환기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마자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한 새벽,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사무실에는 친구와 나 둘뿐이었지만 텅 빈 공간에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발목 부근으로 아주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쓱 훑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살결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다리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목덜미를 따라 서늘한 공기가 훅 지나가는 불쾌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를 돌아보니 그녀 역시 창백해진 안색으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요 며칠간 자기도 누군가 몸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밤에 혼자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이곳에서 잠을 잘 수 없어 짐을 챙겨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선 적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작업용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적막한 공간을 가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작업실 안쪽에서 원단 뭉치가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쓰러진 원단뿐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밀폐된 사무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리모델링 때 발견되었던 수백 장의 부적들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벽 너머에 무엇을 가두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모든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 구석의 어둠은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우리를 에워싸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설 때마다 텅 빈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올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 뒤로 낯선 잔상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손을 씻는 동안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조차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곳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촉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사무실을 채우던 성취감은 어느덧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벽 늦게까지 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도 사무실 구석에는 여전히 음산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는 잠꼬대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아주 낮고 기괴한 여자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우리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만지는 이 사무실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견한 부적들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공포의 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차가운 감촉이 발목을 스쳐 지나가며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공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그날 아침 담배 가게 노인을 만난 후였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올 이야기가 이 사무실의 감촉보다 더 끔찍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과연 이 사무실을 맴도는 그 고약한 시선의 정체는 무엇이며 노인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사무실 곳곳을 채웠던 그 서늘한 기운은 도무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돌순이는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테이프로 붙이던 순간 창밖에 낡은 담배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순이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인사를 건네려 가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돌순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담배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노인은 드디어 그곳을 나가는 거냐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순이는 부적 더미를 발견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건물의 추악한 역사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사무실은 아주 오래전 한 사이비 교주가 거처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교주는 사람들의 영혼을 가둔다며 벽 뒤에 수천 장의 부적을 붙였다고 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곳을 드나들던 이들 중에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그 남자의 이름이 연쇄살인마 정남규였다고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남규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그 교주를 찾아와 기도를 올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순이는 자신이 잠들었던 그 공간이 살인마의 광기가 머물던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몸을 훑고 지나가던 그 차가운 감촉은 죽은 자들의 원한일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그곳의 부적을 함부로 떼어낸 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악한 기운들이 벽이 뚫리면서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돌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멀리 도망왔지만 등 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아주 끈적하고 기분 나쁜 실체였습니다. 돌순이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악몽 속을 헤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부적에 온몸이 칭칭 감긴 채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방문 앞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미국으로 떠났던 한 전직 가수 또한 기묘한 일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무대를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한국에서 데려온 든든한 삽살개 한 마리가 항상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삽살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삽살개의 털이 곤두설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급격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수는 개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평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는 화려한 언변을 가진 낯선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삽살개는 남자가 나타나자마자 광기 어린 모습으로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가수를 밖으로 불러내려 온갖 가머니서를 늘어놓았습니다. 개는 주인의 앞을 가로막고 남자가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했습니다. 삽살개의 눈은 평소와 달리 붉게 충혈되어 마치 영적인 존재를 보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고 그제야 개는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채는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 가수는 삽살개가 단순히 개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가수의 집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무거운 인형을 질질 끄는 듯한 기괴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삽살개는 다시 지하실 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지하실 안쪽 어둠 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수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자 그곳엔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영화 소품으로 쓰였던 수십 개의 더미 인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들 중 하나가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인형의 목에는 돌순이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노란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인형들의 깃든 영혼은 미국까지 그녀를 따라온 것일까요? 아니면 더미 인형을 제작하며 무심코 붙여준 이름들이 화근이 된 걸까요? 가수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지하실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인형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동대문의 음산한 기운을 뒤로하고 화려한 무대를 떠난 그녀는 멀리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짐들 사이에서 그녀를 유일하게 위로해준 존재는 털이 덥수룩한 삽살개였습니다. 삽살개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아주는 역물로 알려져 전해 내려왔습니다. 평소 두 개는 짖는 일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온순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중년 남성 한 명이 그녀의 집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아주 세련된 한국말을 구사하며 자신을 대형 기획사의 관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삽살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삽살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나운 기세로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평소와 다른 강한 적대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의 남자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삽살개의 눈은 단순히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등 뒤에 있는 무언가를 쫓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에도 삽살개는 한동안 현관문을 지키며 밖을 향해 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뉴스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인 사회를 뒤흔든 희대의 연쇄 사기꾼이자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삽살개는 그 남자의 몸에서 풍기는 죽음의 냄새와 악한 연기를 미리 알아챘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그녀는 개를 더 각별히 아끼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기이한 취미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쓰이는 사람 크기의 더미 인형을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은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녀는 인형 하나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장난삼아 실제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형들이 늘어날수록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끈적거리는 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삽살개는 이제 집안에 둔 인형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 끝에 세워둔 인형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기분 탓이라 여기려 했지만 인형의 눈동자가 자신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실 문틈 사이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안에는 그녀와 삽살개뿐이었기에 그 소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업실 불을 켰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누워있어야 할 인형들이 모두 바닥에 내려와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리콘 입술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삽살개가 뛰어들어 인형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바로 인형들을 상자에 넣어 지하실 깊숙한 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는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창문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삽살개는 이제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집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이 인형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그들을 불러들인 신호가 된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집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 모여든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문 밖을 내다보던 삽살개가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돌린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할로윈이 다가오는 그날 밤, 옆집에 사는 기묘한 노인이 그녀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녀가 만든 인형들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과연 지하실에 갇힌 인형들이 정말로 잠잠해진 것이 맞을까요? 과연 지하실에 갇힌 인형들이 정말로 잠잠해진 것이 맞을까요? 미국으로 건너간 똘비는 할리우드 영화 소품용 더미 인형을 제작하는 업체에 취업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손재주 덕분에 금세 실력을 인정받았고 인형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던 똘비는 인형들에게 애착을 느끼며 각각 지미, 톰, 데이비드 같은 이름을 붙여 부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미, 오늘은 주름을 좀 더 넣어야겠어 라며 인형에게 말을 거는 그의 목소리가 공허한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한 그날부터 똘비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오자 그는 작업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할로윈 주간을 앞두고 간신히 작업을 마친 똘비는 며칠 만에 휴식을 취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평소 얌전하던 삽살개가 거실 한복판에 우뚝 서서 똘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삽살개는 똘비의 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현관문 밖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삽살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침입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똘비가 확인을 위해 문을 열려고 하자 개는 필사적으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저지했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들춰보려 할 때마다 삽살개는 전보다 더 공격적인 태도로 짖으며 똘비를 가로막았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삽살개는 침대 위로 올라와 똘비의 등 뒤에 있는 창문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깬 똘비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부동 자세로 창밖을 지키는 개의 실루엣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건너편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기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는 똘비가 집을 비웠던 며칠 동안 삽살개가 밤새도록 똘비네 집 현관만을 노려보며 잠을 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집개, 마치 현관문 앞에 선 누군가를 막으려는 것 같더라 라는 친구의 말에 똘비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로윈 당일 똘비는 이웃집에 사는 흑인 부부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어젯밤 똘비네 집 불이 꺼져 있는데도 기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집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묘사에 따르면 한 명은 찢어진 드레스를, 또 한 명은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똘비는 그 인상착의가 자신이 최근에 제작한 지미와 톰더미 인형과 99%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흑인 부부는 전설적인 부두술사 마리라보의 후손으로 마을에서 영적인 치유사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인은 똘비에게 인형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준 것이 화근이었다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부두술에서 이름을 얻은 인형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깃드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삽살개가 그토록 지저댔던 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인형들의 영혼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작업실로 돌아온 똘비는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하나씩 따로 펼쳐두었던 더미 인형들이 마치 누군가 포개어 놓은 것처럼 한 곳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작업실 열쇠는 오직 똘비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인형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작업실에서도 가급적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형들의 영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작업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똘비는 지하실에 둔 인형들이 할로윈 밤 보았던 그 기괴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창고 안에서 짐이라고 부르던 인형이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속삭이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삽살개는 이후로도 가끔 허공을 향해 짖으며 똘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똘비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자신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찾아온 것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부두술사 할머니의 경고처럼 이름이라는 굴레가 그들을 이승에 묶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형들의 피부는 점점 더 창백해졌고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생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똘비는 이 기괴한 인형들을 모두 파괴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손이 떨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작업실을 그만두고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마지막 짐을 챙기던 날 밤 또 다른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직전 본 것은 빈 상자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 지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미의 얼굴에는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한 기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공포를 뒤로한 채 똘비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수십 명의 발소리가 따라오는 듯했습니다. 과연 그는 그 인형들의 집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똘비의 가방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결혼 전 찾아간 무당이 돌순이의 등 뒤에서 발견한 오랫동안 붙어있던 고약한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할로윈 주간이 다가오자 마을 전체에는 기묘하고 들뜬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순이는 밀린 더미 인형 제작 업무를 모두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오랜만에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 얌전하던 삽살개가 거실 한복판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반가워하기는커녕 주인의 몸 주변을 빙빙 돌며 낯선 냄새를 맡듯 킁킁거렸습니다. 갑자기 삽살개가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개는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으르렁댔습니다. 돌순이가 밖을 확인하려 문고리를 잡자 삽살개가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당기며 만류했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젖히려 할 때마다 삽살개는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짖으며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날 밤 삽살개는 평소와 달리 침대 위로 올라와 돌순이의 등 뒤를 지키듯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한 모습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간 개를 맡아주었던 친구는 녀석이 밤마다 돌순이의 집 방향을 보며 밤을 새웠다고 전했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돌순이는 마당에서 이웃인 흑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전설적인 부두술사 마리 라보의 후손으로 마을에서 영적인 조언자로 통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부인은 어제 새벽 돌순이의 집 앞에 기괴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사람들의 모습은 돌순이가 최근 제작한 더미 인형들의 특징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낡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입술이 찢어진 남자, 그리고 갈비뼈가 드러난 소녀의 형상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부인은 한 발로 콩콩 뛰며 주변을 맴돌던 허수아비 같은 존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돌순이는 더미 인형을 제작하며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었던 자신의 습관을 떠올리고 몸서리쳤습니다. 부두술사 부인은 인형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행위가 그들에게 생명이나 영을 깃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로윈은 죽은 자들의 영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며 그들이 주인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삽살개가 그토록 경계한 것은 그 영들이 단순히 선의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만약 오늘 밤에도 개가 계속해서 짖는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돌순이는 겁에 질린 채 집으로 돌아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삽살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부터 삽살개는 더 이상 짖지 않았고 집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작업실로 복귀한 돌순이는 자신의 작업대 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 가지런히 펼쳐두었던 더미 인형들이 마치 누군가 포개놓은 듯 한 곳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자신뿐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돌순이는 그들이 정말로 밤새 자신의 집 앞까지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인형들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일을 단호하게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작업을 하던 돌순이는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구석에 서 있던 더미 인형 중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작업실 전체의 전등이 일제히 전멸하며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우리의 이름을 더 이상 불러주지 않아? 라는 서늘한 속삭임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순이는 필사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불을 밝혔지만 보이는 것은 여전히 굳어있는 인형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형들의 위치는 아까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고 그들은 서서히 그녀를 포위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작업실을 뛰쳐나와 자신의 차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자 작업실의 통창 너머로 모든 인형이 창가에 달라붙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삽살개를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결혼 전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무당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등 뒤를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등 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손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등에 붙어있는 이 고약한 영가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무당은 왜 그것이 곧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돌순이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던 그 기이한 기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용하다는 점집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은 기와지 때문을 열자마자 진한 향 냄새가 돌순이의 코끝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당은 돌순이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서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무당은 돌순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엇을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왔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돌순이는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무당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당은 돌순이의 등 뒤를 가리키며 웬 남자가 엎혀서 너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동대문 사무실 벽 뒤에 부적을 붙여두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갈 곳 없는 영혼들이 돌순이의 따뜻한 기운에 이끌려 마치 기생하듯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오늘 이 인연을 끊지 않으면 평생 너의 앞길이 막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곧바로 악령을 떼어내기 위한 신속하고도 격렬한 퇴마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당은 놋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정체 모를 주문을 빠르게 외기 시작했습니다. 돌순이는 갑자기 등 뒤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엄청난 냉기를 느꼈습니다. 방 안에 촛불들이 일시에 출렁거리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거칠게 몸부림쳤습니다. 무당은 허공을 향해 소금을 뿌리며 당장 이 아이에게서 떨어져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돌순이의 귀에는 소름 끼치는 남자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수분 동안 이어진 사투 끝에 무당이 마지막으로 칼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공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돌순이는 마치 어깨에 짊어졌던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은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무당은 이제야 비로소 너의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돌순이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기묘한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대문 사무실의 부적부터 미국에서의 더미 인형까지 모든 것이 영적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매몰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돌순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은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수 친구도 영상통화를 통해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삽살개 덕분에 위기를 넘겼던 그 친구 또한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존재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 상가의 그 음습했던 벽 뒤에 숨겨진 비밀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적들이 떼어지고 새로운 빛이 들어온 그곳에선 더 이상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돌순이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고통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안도의 숨결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더 이상 검은 그림자가 아닌 따스한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의 해방은 그녀에게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기묘한 불행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돌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녀의 밝은 앞날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의 강한 의지입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으로 걸어 나온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